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시리즈 영상을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서울국제작가축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와 또 해외의 여러 작가분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대담도 하고 또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축제인데요. 올해는 서울국제작가축제가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여러분이 이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즐기시기 전에 이 겨울서점을 통해서 조금 프리뷰랄까요? 마음의 준비랄까요? 이런 것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리즈를 오늘부터 3주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영상이 모두 다른 포맷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모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초청된 작가분 중에 한 분의 대표작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작가분들도 초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된 해외 작가분의 작품을 오늘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 제목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올해 읽은 소설을 통틀어서 딱 다 읽고 덮고 나서 진짜 정말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소설이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갈 소설입니다. 짧지만 여운이 길고요. 아주 깊은 소설인데요. 오늘 리뷰할 책 바로 김투이 작가의 루라는 소설입니다. 이 영상은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제작 지원금을 받은 홍보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 띠지에 벌써 막 수상 경력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작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면서 이 소설의 화려한 수상 경력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김투이는요, 1968년에 태어나서 10살이 되던 해에 이제 보트피플로 베트남을 탈출하게 됩니다. 보트피플이 뭐냐면 이제 베트남 전쟁 들어보셨죠? 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어떤 체제 갈등이 있었고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북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베트콩에 의해서 남베트남이 전복이 되고 결국은 이제 통일이 되게 되죠. 그런 과정 중에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그러니까 해로로 베트남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트피플이라고 불러요. 김투이 역시 이제 보트피플이었고 그렇게 김투이의 가족들은 캐나다 퀘벡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김투이는 이제 법학과 번역을 전공을 해서요. 뭐 법조인, 통역사 등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음식 칼럼니스트 같은 걸 하면서 식당을 내기도 했다고 해요. 2009년에 이제 첫 소설을 냈고 그게 바로 이 루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이 소설로 이제 2010년에 캐나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라고 하는 총독 문학상을 받았고요. 같은 해의 프랑스 문학상인 에르테 엘 리르 그랑프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안 됐죠. 2019년에 2명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노벨문학상 심사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서 그때 만들어진 뉴 아카데미 문학상에서 최종 후보가 4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김투이였습니다.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그럼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소설의 제목이 루잖아요. 루인데요. 이 루가 맨 앞에 이제 소설 앞부분에 써 있는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 출신으로 캐나다에 정착을 한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도 할 수 있고 베트남어도 할 수 있는데 이 프랑스어로는 루, RU 이렇게 쓰면은 뜻은 실개천이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피, 돈, 물결의 흐름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스펠링을 베트남어로 하면 자장가 혹은 자장가를 불러서 재우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해요. 저자분은 모르셨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루라고 하면 눈물이라는 한자가 되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이 소설은 김투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보트피플로 캐나다에 정착을 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네,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시면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설명만 들으시면 지루할 것 같고 되게 뻔할 것 같고 뭐야 별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베트남 출신의 캐나다에 정착한 이민자의 소설이고 무슨 상을 막 되게 많이 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약간 되게 지겹고 뭔가 지루할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어떤 편견이 있는 첫인상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상을 깨는 소설입니다. 되게 신선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되게 힘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 그런, 제가 이걸 소설을 읽고 나서 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메모했던 것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설을 다시 몇 번을 이렇게 제가 접어놨던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스크립트를 쓰면서 다시 이제 몇 군데를 읽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소설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첫인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께 최대한 한번 제 힘껏 영상이 허락하는 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소설의 형식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장편 소설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편 소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형식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글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편의 글입니다. 보통 한 글당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한 페이지 반. 그러니까 정말 짧은 글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짧은 글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한 편이에요. 요게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당 굉장히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단상들을 적듯이 자신의 경험을 이런 짧은 글들로 연결해서 적어 내려갔는데, 이렇게 짧은 글들로 자신이 이제 뭐 보트피플로 탈출을 하던 기억, 그 뱃속에서의 막 혼란과 어려움과 이제 난민으로 도착을 했을 때 뭐 흙바닥에서 자던 기억이나 캐나다에서 만난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의 어떤 일화, 자신이 만나게 된 뭐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지금 키우고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베트남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의 짧은 글들 속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뚝뚝뚝 떨어진 글들이 아니라 한 편의 글을 쓰고 나면 그 글의 말미에서 마무리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들이 연결이 돼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연결이 돼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지만 연결되도록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여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내용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 주인공이 겪은 일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펼쳐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화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시사를 보여주는 소설이 돼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되게 한 명 한 명의 어떤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미시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아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소설의 극 초반에, 그러니까 두 번째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트남의 역사, 대문자 H로 시작하는 역사가 어머니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대문자 H로 시작하는 역사라는 말 자체가 그 역사의 거대한 흐름,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역사를 지칭할 때 쓰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H로 시작하는 역사가 있고, 그 뒤에 숨겨진 어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 소설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뒤에 제가 낭독 좀 더 해드리겠지만 지금 짧게 들려드리면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지만 남편들과 아들들이 등에 무기를 지고 다니는 동안 여인들이 베트남을 짊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자꾸 그 여인들을 잊는 것은 그녀들이 원뿔형 모자를 쓴 머리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정글에서 나와 눈두렁길을 걸어다니기 시작한 뒤에도 여자들의 등에는 여전히 소리나지 않는 베트남의 역사가 얹혀 있었다. 그렇게 짓눌린 채로 수많은 여자들이 소리 없이 생을 마쳤다.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시적으로 이제 대문자 H로 시작하는 역사가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이 이민자의 소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민자의 소설이라고 하면 되게
쉽게 상상할 법한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자신이 겪었던 인종차별이라든지 내면의 갈등 같은 것들을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 소설에서의 주인공은 오히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아주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주인공은 자신의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짐을 줄여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막 정착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책 몇 권은 이 집에 있고 책 몇 권은 다른 친척 집에 있고 뭐 저기 하노이에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의 어떤 짐을 줄여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향수병을 처음 나한테도 향수병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는 게 언제냐면 이 주인공이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하노이에서 다시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로 찾아온 자신의 남자친구가 입은 티셔츠에서 자기가 쓰던 그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쓰던. 그걸 딱 맡는 순간 굉장히 강렬한 향수병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알 수 있는 이 소설의 어떤 내용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어머니와 이름의 철자가 거의 똑같아요. 점 하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베트남 이름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사람이고 생김새도 비슷했겠죠. 근데 이 주인공이 캐나다에 정착한 후에 자신이 이제 낳게 된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은 자신과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또 자폐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어머니와의 어떤 연결성과 자신의 아들과의 연결성 사이에 일종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전혀 않고요. 되게 기꺼이 이 다른 문화권과 그런 다른 어떤 생김새와 언어를 너무 기꺼이 끌어안아요. 그게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이 다름을 되게 의연하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 소설이라고 했을 때 상상하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 결의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소설에서도 되게 이민자로서의 고충도 있고요. 되게 힘들었던 기억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주인공의 태도가 약간은 색다른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주인공의 모습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고요. 이 소설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떤 분위기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되게 절망하거나 너무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단단하고 의연하고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하거든요. 분명히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져요. 누군가 죽고 누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 하지만 이 주인공과 주인공의 가족들 중에서도 정말 단단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실용적이고 강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려져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 소설 전반에 흐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주인공 가족은 남베트남에서 굉장히 잘 살던 집안이에요. 심지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이렇게 보면 막 하인도 있고 그래요. 되게 잘 살던 집안이고 집도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그런 집안에서 살다가 난민이 돼서 정말 비유가 아니라 진짜 흙바닥에서 자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하거나 엉엉 울거나 절망을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소설의 특징, 그러니까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서 이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이 될 텐데요.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소설에 흐르는 분위기는 이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소설의 초반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베트남의 속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인생이라는 싸움에서는 슬퍼하면 진다. 이런 베트남 속담이 나와요. 이 문장으로 이 소설의 인물들의 태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양한 인물이 나오죠. 캐나다에서 만나게 된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 베트남을 떠나오기 전에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군인들, 이웃 건너편에 살던 누군가의 죽음, 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소설을 중심적으로 이끌고 가는 정서 자체는 말씀드린 어떤 강인함, 의연함, 담담함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해도 사실 소설의 좋음을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책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만 특히 이런 소설들은 제가 받은 그 어떤 문학적인 막 감명을 전해드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역시 소설의 일부분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 소설에 대한 어떤 인상을 좀 받고 감을 잡는 데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제가 접어둔 부분이 이 얇은 소설에서 이 접어둔 부분이 이렇게 많고 심지어 제가 너무 많아서 좀 접다 만 것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접지 않은 부분 중에도 너무나 빛나는 글들이 있어서 어디를 읽어야 되나 막 너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이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실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 몇 가지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작가별로, 참여 작가별로 그 작가의 어떤 대표작들을 국문과 영문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모든 작가의 작품을. 그러니까 공짜 이북인 거죠. 이 소설도 전체는 아니고 이제 부분 발췌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포함한 몇 군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이 더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언젠가 호하루의 어머니 이야기와 엄지동자 이야기를 함께 들려줄 생각이다. 그때까지는 우선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기 위해 관 속에 들어가 감시초소들을 지나야 했던 돼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파스칼은 내가 장례 행렬 속에서 우는 여자들을 흉내내면 좋아한다. 죽음에 이미 익숙한 감독관들의 눈앞에서 이마에 띠를 맨 흰옷 차림의 농부들이 말리고 달래는 동안 여자들은 몸과 영혼을 다 던져 관을 붙잡고 통곡한다. 장례 행렬이 무사히 시내로 들어오고 나면 관은 수시로 주소가 바뀌는 비밀스러운 집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농부들이 돼지를 꺼내고 푸주하니 고기를 다듬어 토막을 낸다. 상인들은 그 고기 토막들을 허벅지와 허리에 묶어서 암시장으로 옮기고 그렇게 고기가 가정으로 우리에게로 온다. 나는 학교 교실에서는 영원히 자리를 얻지 못할 역사의 한 토막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스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교에서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듣는 것 때문에 불평하던 친구들이 기억난다. 아직 어렸던 우리는 역사 수업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각자 매일매일 살아남느라 너무 바빠서 집단의 역사를 쓸 시간이 없다. 얼어붙은 넓은 호수들이 장엄한 고요 속에 펼쳐지고 단조로울 정도의 평온한 일상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풍선과 색종이 조각과 초콜릿으로 사랑을 기념하는 그런 곳에 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메콩강 삼각주의 내 증조부 무덤 가까이에서 만난 늙은 여인을 눈여겨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늙었고 너무 많이 늙어서 이마에 맺힌 땀이 마치 땅의 고랑을 적시는 실개천처럼 주름살 사이로 흘러내렸다. 등이 굽었고 너무 많이 굽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뒷걸음질로 내려가야 했다. 저 손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벼를 심었을까? 저 발로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 진흙탕 속에 서 있었을까? 지금까지 논 위로 저물어가는 해를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 30년, 40년이 흘러 등이 저렇게 접힐 정도로 굽기까지 얼마나 많은 꿈을 밀쳐냈을까?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지만 남편들과 아들들이 등에 무기를 지고 다니는 동안 여인들이 베트남을 짊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자꾸 그 여인들을 잊는 것은 그녀들이 원뿔형 모자를 쓴 머리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묵묵히 해가 질 때까지 버텼고 그런 뒤에는 정신을 잃다시피 잠에 빠졌다.
잠이 밀려오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산산조각이 나 있을 아들의 몸을, 혹은 난파선처럼 강 위를 떠다닐 남편의 몸을 떠올렸다. 아메리카 대륙에 끌려온 노예들은 목화밭에서 고통을 노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여인들은 하루하루 커져만 가는 슬픔을 그대로 가슴속에 품었다. 그러다 너무 커진 고통의 무게에 더 이상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슬픔에 짓눌려 굽고 휜 등뼈를 더 이상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남자들이 정글에서 나와 논두렁길을 걸어다니기 시작한 뒤에도 여자들의 등에는 여전히 소리나지 않는 베트남의 역사가 얹혀 있었다. 그렇게 짓눌린 채로 수많은 여자들이 소리 없이 생을 마쳤다. 그 중의 한 명, 내가 알던 그 여인은 메기가 가득한 연못가에 만들어 놓은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빠져 죽었다. 플라스틱 슬리퍼가 미끄러진 것이다. 누군가 그곳에 있었다면 웅크리고 앉아있던 늙은 여인의 몸을 간신히 가린,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그저 둘러싸고만 있던 내장의 나무판 너머에서 원뿔형 모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살던 흙집 뒤편 가족의 분뇨 구덩이에서 2개의 나무 발판 사이로 머리부터 떨어져 죽었다. 살이 노랗고 살같이 반들거리는 비늘이 없고 기억력이 없는 메기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녀가 죽은 뒤 나는 일요일마다 하노이 교회에 연꽃이 피는 연못에 갔다. 그곳에 가면 나이 든 여자 2~3명이 둥근 바구니 배로 장대 노를 저어 물 위를 옮겨 다니면서 벌어진 연꽃 봉우리 안에 찻잎을 넣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녀들은 이튿날 연꽃잎이 시들기 전에 다시 가서 밤새 꽃술의 향기를 빨아들인 찻잎을 하나하나 걷어왔다. 그녀들이 들려준 말에 따르면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연꽃의 영혼이 그렇게 찻잎 속에 보존될 수 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읽으면서도 다시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이제 저는 이 소설을 다 읽은 상태고 여러 번 다시 이제 보면서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읽으면서 조금 더 이제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구절들만 봐도 이 소설이 얼마나 담담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강인하면서도 슬픈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정말 좋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서울작가축제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거기서 이제 이 김투희 작가의 소설을 다른 부분들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나아가서 이 책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이 분량 자체가 되게 얼마 되지 않아요. 좀 얇고 작은 책이기 때문에 읽으려면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읽으면서 되게 빠르게 읽긴 쉽지 않은 책이에요. 읽으면서 자꾸 약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읽고 났을 때 힘이 나요. 그것이 또 이 책의 되게 대단한 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제작 지원금을 받은 홍보 영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김투희는 이번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직접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이 참여하는 세션은 서울국제작가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3일에 이 세션이 열린다고 하고요. 이 본 행사 전에 선공개로 김투희 작가가 직접 읽는 자신의 소설, 그 낭독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작가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시리즈 영상 첫 번째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편 더 이 작가축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될 예정이고요. 모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또 오세요. 안녕.